최근에 그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나오면서 탈레반에 의해서 우리 기조 강의에서 정교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파워라는 것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던 게 자력 구제에 의존하는 것이 안보를 보장받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또 이제 자유주의나 현실주의, 구성주의에 가면서 변화를 적용하면서 어떤 자생적 측면에서 의도에서 구조적인 측면도 강조해야 되고 또 마지막으로 협력과 어떤 공존의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3부하고 4부의 발표 주제를 보니까 지금 상호 침투와 상호 엮임 이게 지금 앞부분에 있다고 해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나오는 그 주제 같이 연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발표되는 내용도 인도 파키스탄 문제도 좀 오늘 못 주셨지만은 사실은 영국에 의해서 강대국에서 들어갔다가 독립되면서 인도와 파키스탄이 어떤 종교적인 의미에서 갈라서면서 또 어떤 지도자와 국민이 갖고 있는 종교가 다름으로 해서 이제 파생되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은 어떤 가진 자에 의해서 가지지 못한 자들의 어떤 그런 것들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혼자가 안 되니까 둘이 하고 둘이 안 되니까 여럿이 하고 이게 이제 양자주의, 다자주의로 가게 되는 그런 것들인데 지금 발표되는 주제가 맥락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 때 보니까 발표 준비 많이 하고 와서 하는데 발표할 때보다 사실은 발표를 기다리는 시간이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교수님께서는 2분 하고 나머지 3분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5분을 그냥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는 게 발표하시는 분 편하시겠죠? 지금 이병배 선생님하고 장카이 위엔 사정상 못 왔기 때문에 뉴욕지 선생님 밑에 가지고 왕란, 그 다음에 김동석, 그 다음에 카오징차오, 그 다음에 장한이 순서로 해가지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제한을 두지 않겠습니다. 저는 대신 발표하시는 대로 편하게 발표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일 첫 번째 이혁재 선생님의 국제정치학 동맹 1월의 제목상을 드리겠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재구성하는 겁니다. 이론에 대한 재구성하는 거 아니고 제가 이제까지 배우는 국제 정치에 관련하는 지식들이 기본 지식들이 한번 재구성을 하는 거로 이도로 정리했습니다. 사실은 이 동맹 이론을 정리하기 전에 저의 목적은 항의 동맹에 대한 한번 연구를 하고 싶어서 일단 동맹 이론을 한번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학과마다 그 학과의 매력이 있는데 국제정치의 매력이 뭘까 저는 사실은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까 김인석 교수님 강의를 하시는 부분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국제정치의 매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매력은 통해서 많은 이 전공의 사상하고 이론을 관통하는 거로 생각하는데요. 국제정치에서 매력이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라고 하면 그러면 그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행성의 바탕이 뭘까요? 어떤 배경에서 이 사상하고 이론의 형성이 될까요? 이런 문제들도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하면서 풀면서 수업 때 배우던 내용들이 한번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그때 교수님 수업할 때는 왜 이기적인 유전자로 이체를 시킵니까? 왜 대서양 외교사로 이끄는 거로 시키니까 그 교수님 말씀을 한번 다시 그 이론들을 정리하면서 한번 더 깊게 이해를 했어요. 이기적인 유전자 책 읽으면서 사람 본성은 선이다, 악이다. 그거에 따라서 현실주의나 자유주의나 구성주의나 이렇게로 나누어 수 있다고 그렇구나 그런 바탕이구나. 그리고도 1500년부터 지금까지 역사 세계사를 왜 보냐 우리 국제정치를 공부하면서 그 중에서도 이런 현상을 통해서 국제 이론을 한번 어떤 현상에 비해서 현상에 의해서 설명하려고 하면 이론으로 설명해야 된다. 그 깨달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논문은 좀 많이 부족하는 논문입니다. 중국어로 쓰다가 사실 한국어 급하게 번역해서 가지고 수정도 못 하고 그렇게도 씌웠는데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런 구조도로 만들었습니다.
동맹 이론 정의로 보시면 사실은 아까 교수님도 국제정치 이론을 말씀하셨는데 동맹 이론은 국제정치 이론에서 제일 핵심적인 이론이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정치 이론 발전하면서도 동맹 이론도 같이 함께 발전하는 거로 생각했는데요. 여기 동맹이 정의를 해보시면 여러 많은 학자들이 정의를 했는데 그 중에서 지금까지는 통일적인 정의가 없습니다. 그렇게 통일적인 정의는 없지만 비슷한 뜻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안보 독립적인 국가 주체로 안보 협력을 우선적으로는 독립적인 국가고 안보 협력을 중시하면서 군사적으로 휴양국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관여하라고 정의하는 거로 생각하면 됩니다. 동맹의 요인을 보면 구성원수로 따르면 양자동맹, 다자동맹 메커니즘이 수립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동맹 관계하고 준동맹 관계 여기서 준동맹 관계 따로 설명하려면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 미국하고 중국 대만으로 그런 관계는 준동맹으로 생각할 수 있으면 됩니다. 취급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개별 동맹하고 종합 동맹 개별하면 군사하면 군사 동맹 경제하면 경제 동맹 종합 동맹하면 그 말대로 여러 측면에서 같이 동맹하는 관계인데요. 여기 동맹국 간의 종합적인 군력의 비교와 기능으로 따르고 하면 대칭적 동맹하고 비대칭적 동맹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비대칭적 동맹으로 또 따로 사실은 이 부분은 되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우리 많이 볼 수 있는 동맹 관계이기 때문에 소개를 했는데 수도자 동맹국과 이도자 동맹국, 공격자 동맹하고 방어 동맹, 평시 동맹하고 전시 동맹, 일반적 보장하고 상호적 보장 동맹이라고 사실은 우리는 이 동맹 요인하고 동맹 정의를 이거 보면서 머릿속에서 한미 동맹은 어떤 힘듦인지 바로 판단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바로 이론이 틀에서 어떤 동맹 관계인지 다 들어가서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뜻입니다. 여기 보시면 동맹의 행성력 발전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동맹에 대한 관련 논문하고 체계 중에서 동맹은 어떻게 형성되는지 형성하는 요인은 많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동맹의 형성은 사실은 국제정치 이론이 형성, 동맹의 발전은 바로 국제정치 발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정희석 교수님 말씀하신 현실주의, 제도주의하고 구성주의 이렇게 핵심 포인트 있잖아요. 현실주의는 힘, 자유주의는 이익, 구성주의는 이념, 방향으로 볼 수 있는데 그 현실주의는 사실은 우리 국제사회에서 국제 정치 체계에서 제일 많이 오래 주도하는 그 이념이라고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바로 파워, 힘, 세력 균형 이론, 위협 균형 이론하고 세력 정의 이론. 사실은 현실주의에 저도 따로 봤는데 처음에는 1949년도에 교수님 하시는 책이 자가 대표적인 현실주의 창시자로 볼 수 있는데 그분이 시작해서 1970년대에서도 현실주의 나올 때까지는 이렇게 세 가지 이론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상세하게 내용은 수업 때는 아마 다 들어주신 것 같아서 세력 균형하면 파워의 배분, 힘 배분, 위협 균형하는 거는 이제 그 위협을 해소할 수 있기 위해서 이렇게 동맹을 선택하게 된다. 그 중에서도 편성 선택할 수도 있고 동맹은 가장 위협되는 국가로 동맹한다는 개념도 있습니다. 세력 전이 이론은 지금 폐광구에 나와서 가지고 이제 부상구에 어제하기 위해서 이런 비슷한 이론인데요. 여기 행성하는 요인은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근데 지금까지 한미 동맹은 처음에 한국 전선을 끝났는데 농장도 동맹했는데 한미 동맹은 왜 지속하고 있는가? 그 지속하는 요인이 뭔가요? 그 중에서도 사실은 연구하는
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제가 스테픈 워드하고 아시레이 그 이론 이렇게 쓰는 주장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 워드는 사실은 그 역사적으로 현상을 통해서 경험적인 분석으로 이렇게 네 가지 가설을 정리해서 결론냈습니다. 첫 번째는 강력한 패왕적 리더십, 두 번째는 신뢰성 보조, 세 번째는 군대 정치와 엘리트 조작, 네 번째는 제도화 영향, 이렇게 네 가지로 그 지속적인 요인으로 분석했습니다. 그 애쉬리는 이제 1816년부터 1989년까지 그 중에서 양자 동맹을 304개 그 이렇게 양자 동맹이 분석 대상으로 1816년부터 2001년까지 그 기간 범위 내에서 있는 이렇게 현상들이 한번 분석을 양적 방법으로 분석을 해서 가설을 5개로 설치했는데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나오는 요구하는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국가 독립국가 지속하려고 하면 그 국가는 민주국가로 해야 된다. 그거는 바로 자유주의에서 민주평화론에서 나오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비대칭적 국가. 비대칭적 국가는 아까 앞에 하듯이 이렇게 한 국가가 강력적으로 패권적으로 존재해야 이렇게 국민관계가 지속을 유지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세 번째는 비군사적 협력 외에 다른 문제에 대한 협력 의무를 포함한 동맹.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것도 자유주의에서 상호 이준 이런 이론에서 나오는 요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동맹의 지속 유지하면서 관리하면서 동맹의 안보 딜레마가 2가지 나왔습니다. 동맹 간의 자율성과 안보 교환 문제. 사실은 지금 현재는 한미 동맹에서 지금 주재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는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동맹의 이준 이론, 포기하고 연루 딜레마 모델. 이거 교수님도 그 수업하실 때 죄수의 딜레마 이론에 대한 많이 소개를 했었는데 그거는 유사하는 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동맹의 쇠퇴. 동맹은 왜 쇠퇴를 했을까? 그리고도 만약에 한미 동맹 쇠퇴하자고 정의해보면 어떻게 이 평가하는 기준이 뭔가 저도 스테븐 워츠하고 애쉬리 이렇게 똑같이 논문에서 분석을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외부 위협에 대한 동맹의 관점이 따라지면 그때는 쇠퇴하는 가능성이 있다. 둘째는 신뢰 감소, 서로 신뢰 감소하게 되면 그것도 중시하는 동맹 쇠퇴하는 가능성이 있고, 세 번째는 국내 정치적 요인. 그 국내 정치적 요인은 사실 이거는 외부 항의 요인하고 내부 정치적 요인으로 나눠 있는데 국내 정치적 요인은 이렇게 4가지로 구분했습니다. 동맹국 간의 사회적 경향. 그 경향은 사실 공동적 민족 또는 문화적 배경, 여사적 경험, 이거 예전에 아주 한 50년대, 60년대 한테 나오는 내용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건 지금 현재에서 이 현지 주민들이 각 국가의 개개의 국민들이 그런 차별성, 이 부분도 이념에 대한 그런 차이성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정치 엘리트의 동맹 자체의 분명함으로 그들의 내부적 위상을 제고시킴. 그것도 국내에서 엘리트 자기 이익을 위해서 조작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권 교체 요인, 여기 보시면 박근혜 보수 당파하고 진보 당파 사이에 이런 정당 교체하면서 국가 이익으로 따라지면서 이런 쇠퇴하는 요인으로 될 수 있습니다. 이념 분야하면 구성주의로 이렇게 동맹 약화의 내부적 공헌으로 이념적인 마차, 이 부분도 사실은 첫 번째 사회적 영향, 이 부분도 합치어서 같은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애쉬리 글은 양적으로 분석을 결과를 보면 3가지로 쇠퇴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맹 구성원이 국제 권력 변화, 이거 바로 힘이 배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성원이 내부 정치 풍모 변화, 이거 워터의 내부적인
국내 정치적 요인으로 볼 수 있는데요. 세 번째, 동맹 구성원이 새로운 외부 동맹 형성. 예, 외부에서 새로운 자기 이익은 많은 동맹을 승리하며 쇠퇴하는 요인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쇠퇴하게 되면 동맹이 파기하는 모델이 세 가지로 변수를 나왔는데요. 첫 번째는 일방적 파기, 두 번째는 동맹 목적의 달성을 완성하기 위해서 다시 협의해서 다른 관계를 맺는 것, 세 번째는 제3자의 압력 파기. 그렇게 세 가지 파기 모델로 되어 있는 대로 분석했는데요. 이런 대로 뒤에서는 제가 따로 준비하는 내용인데요. 이상으로는 제가 동맹 이론에 대한 준비하는 아큐멘트는 없는데 제가 그 이론은 쭉 이거 보면서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틀을 통해서 한미 동맹인지 미일 동맹, 심지어는 중국하고 북한 동맹 이 안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쇠퇴하고 있는지, 아니면 유치하고 있는 요인이 뭔지 다 스스로 고려하고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현실주의, 자유주의, 우선주의에 따른 어떤 다양한 이론들, 동맹이 지속하기 위해서, 동맹이 색채하기 위해서 요인들을 살펴보셨고, 마지막에 제시한 거는 지금 현재 맺고 있는 그런 동맹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볼 수 있습니다. 저 그래프를 보면서 학교 다닐 때 그 트리 현상법 아주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우리 왕란 선생님의 한중수교 메커니즘에서 위한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대학교 정치학과 박사과정 원원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발표하는 제목은 한중수교 메커니즘 분석 위한 이론적인 기체를 검토입니다. 실은 이 연구 시작하기 전에 특별히 좀 있다고 할까요? 제가 학부 때 한국에서 다녔거든요. 학부 때는 NT였을 때 우리 과에 한국전쟁기념관 놀러 갔었어요. 공부하러 갔는데요. 그때 같이 갔던 동기 중에 저한테 갑자기 그런 말 했어요. 그때 우리 적이었어요. 우리 서로 적대관계였다고 한 거예요. 그 말 듣고 제가 약간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 후에 제가 그러면 그때 적인데 우리 지금 왜 제가 한국에 올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한중 관계를 집중해서 연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 한중 수거 메커니즘에 대한 분석해보려고요. 냉전시대 이데올로기 인해 한국과 중국은 적대적인 관계를 가졌는데요. 다양한 분야에서 줄짝 동시로 1992년도에 수교했습니다. 그러면 한중 수교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한국과 중국이 어떻게 수교하게 되는 거예요? 한중 수교의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제가 가지고 이 논문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선 서인 연구를 고찰해봤습니다. 기존 연구의 공표를 통한 한중 수교 과정에서 대탐측, 중석 분쟁, 중미 관계 개선 등 국제적인 영향 요소도 있고 국가 안보, 경제 성장, 스포츠 활동 등 내부적인 영향 요소도 있고요. 그리고 중국 민항기 납치사건, 어뢰장 사건 이런 우연적인 사건으로 한중 수교의 성수적인 조건을 맞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외교 관계의 큰 틀에서 이러한 요인들이 한중 관계의 발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설명과 전반적으로 파악할 필요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중 수교 과정에서 무역, 스포츠, 문화, 이런 우연적 사건 등 영향 요인을 기반하여 한중 수교의 메커니즘 도출하고자 합니다. 연구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기존 이론적인 내용을 검토해봤습니다. 우선은
데이비드 이스턴의 정치책입니다. 먼저 데이비드 이스턴의 이론을 거절하는 이유가 이스턴은 제일 처음에 일반적인 체계 이론에서 정치적에 이용하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비드 이스턴은 1954년 체계 이론의 개념과 모델을 기초하여 투입 센출 피드백으로 구성된 정치체계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정치 형성 역시 다른 사회 형성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행동에 의해 일어나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분석의 기본도 개인 기준입니다. 그러나 정치는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개인에 의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 집단, 조직, 그리고 제도 등의 활동도 정치의 세계를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 요소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처럼相互 작용하는 개인과 집단 그리고 제도의 행동을 포괄하는 정치의 세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이스턴은 정치체계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정치체계의 투입과 센출을相互 작용하여 시정과 동전을 생산 과정입니다. 제가 이렇게 논문 안에서 그 이스턴 이론의 그림 그렸는데요. 이론 243페이지에 보시면 이스턴 이론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정치체계의 투입과 센출이 이게 시장과 동전 없이 승화 과정입니다. 그리고 사회, 경제, 문화, 생태 등 여러 방향의 투입과 산출이 정치체계의 지속과 안전을 유지하고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정치 결정을 구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치체계의 기능에 정치체계의 자기조절 기능, 그러니까 이 모델을 자동적으로 자기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연구에서 적용하려면 생태체계, 생물체계의 개념을 한중수교 과정을 분석할 때 약간 적합하지 않다는 점도 있습니다. 특히 1938년도에 민항기 납치 사건과 오래전 사건이 이게 해당되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제 연구에서 이대로 이 분석들을 한중 수교 메커니즘 분석하기가 좀 부족하다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로즈너의 예비 이론을 관찰해봤습니다. 로즈너는 사회 연구 중심의 외교 정책 연구 방법으로는 외교 정책에 관한 일반 이론화가 불가능하다고批判하면서 1964년도에 제시한 예비 이론이 외교 정책 결정 분석에 관한 연구의 기초를 제공했습니다. 로즈너는 대외 정책 결정 요인에 관한 최초로 조직적인 연구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 이론은 국가의 영토의 크기와 청년 자원의 보유량, 경제 발전 정도, 그리고 정치 체제의 개방성 여부라는 세 가지 기준에 따라서 국가들을 요형화시키고 외교 정책 결정 요인을 5가지 변수로 분류했습니다. 즉 개인 차원, 역할 차원, 정부 차원, 사회 차원, 그리고 체제 차원에 어느 정도 중요성이 가지고 작용하느냐를 분석하였습니다. 논문에서 241페이지에 여기 로즈너의 예비 이론을 여기 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연구 결과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로즈너는 이렇게 분석했는데요. 예비 이론에 대한批判은 물론 있죠. 여기 중에 개별적인 결정 변수들을 단순하게 나열하는 것보다 이와 관한 분류 원칙이 부재하다는批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립형 수상호gan의 관계와 같은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지 못하다는 점도 있고요. 또한 이 이론에서 투입 산출의 외교 전체 작동하는 시스템과 피드백의 과정이 보여주지 못하던 점이 있습니다. 로즈노 이론과 아까 이스탕의 이론을 비교하다 보시면 그 체계적으로 그림처럼 이렇게 나오지 못하는 점이 많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중 수교 장애 분해의 중대한 변화가 많고 다양한 변수에 대한 분류를 잘 못하면 연구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서 여기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외교 정책 결정 모델은 이런 모델 제가 또 마이클 브레처 모델도 해봤습니다. 마이클 브레처는 외교 정책 분석하기 위해 외교 정책 체계를 투입과 결정 과정 그리고 산출의 세 가지 격조로 나눠서 변수들의 몇 가지 분집단 사이의 상호 작용을 보여주는 분석을 받았습니다. 이론에 의하면 외교 정책 결정에 영향을 주는 두 가지 중요한 환경으로 조사적 환경과 심리적 환경이 있습니다. 논문에서 248페이지에서 여기 그려져 있습니다. 이론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론을 보시면 프렌첼 모델은 외교 정책 결정 과정에서 결정자와 엘리트의 개인 성향과 인식 그리고 그들 이 사람들의 상황 결정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델을 통해 제가 한중 수교 연구할 때 연구 지도자의 특성이 어떻게 수교성과의 산출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분석 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 한중 수교 과정에서 지도자의 영향력을 포함해서 더 넓게 영향 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제가 구성한 이론은 에리슨의 합리적 모델입니다. 에리슨은 1962년도에 구바 미사일 위기 사건과 관련된 미국의 국가 정책 결정 과정을 분석한 뒤에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의 설명과 예측하기 위해 분석의 틀로서 합리적 모델, 조직 과정 모델, 관료 정치 모델 세 가지 상호 배타적인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논문에서 250페이지에 이게 세 가지 정책 결정 모델과 특징을 나와 있습니다. 에디슨의 이론 모델에서 외교 정책 결정이 정부 조치의 관행이나 정부 각 부서 사이에서 이해상충이나 또는 이해관계를 국화하지 않고 정말 합리적인 결정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비판과 의문점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한중 수교의 추진이 있어서 국제사회나 경제, 스포츠 등 분야의 특수성을 이 이론을 이용하면 분석할 때는 특수성을 소화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릭슨의 모델은 한중 수교 과정에서 연구의 공통점을 도출할 때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교 정책 내부적인 일관성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분석의 틀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검토한 이론을 근거해서 그리고 한중 수교의 다양한 영향 요인을 파악하고 수교의 메커니즘을 제가 좀 도출해봤습니다. 253페이지에 제가 이 이론을 모색해봤는데요. 위에 보시면은 여기 영향 요소는 주로 개인적 요인, 초매 요인, 사회적 요인, 국제 체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수입 과정에서 정경 분리라는 특징으로 무역, 스포츠, 문화, 언론 등 분야에 따라 요구와 지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커니즘의 요구와 지지를 보시면 국제사회의 행위자 측면에서 국가보다 개인이 많이 활발하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경 분리로 비정보적인 교류와 접촉 등의 활동 많이 이어올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역, 스포츠, 문화, 언론 등의 소프트 파워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때는 냉전 시경 우리 다 하드 파워 많이 이용하는 거로 생각하지만 여기 표에 보시면 소프트 파워를 많이 활용되는 케이스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연구의 결론에서는 무역적 사용이 한중 양국의 척초에 큰 영향을 미쳤고 한중 수교원이 연료 여인들이 어떻게 상호 작용해서 수교 다시 창출하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실은 전에 성인 연구를 분석했을 때는 이 여인들 대부분 따로따로 연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 포괄적으로 좀 합쳐서 이렇게 한중 수교 과정을 모색하는 거 없는 거로 제가 여기 이 논문 통해 이런 공부를 메우고자 합니다. 그리고 냉전 시기 아시아 지역에서 한중 수교의 메커니즘 모색하는 것은 한중 관계의 발전뿐만 아니라 대립하거나 긴장 관계를 완화할 대립 관계나 긴장 관계를 가지는 국가들이 이 관계를 완화하거나 협력 강화를 하는데 유익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중 수교의 메커니즘 작동하는 원동력을 분석과 입증은 향후 연구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저 발표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중 수교에 있어서 이스턴의 어떤 정치 체계 모델, 노즈노의 예비 이론, 그리고 그레처의 외교 정책 결정 이론, 앨리슨의 합리적 모델을 소개하면서 거기에서 조명되지 못했던 것을 복합해서 합리적인 모델을 형성해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스마트 파워, 그다음에 또 비정치적인 언론이라든지 그런 걸 통한 스포츠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소프트 플러스한 그런 외교 정책에 대해서 아마 제일 첫 번째 발표했던 그 주제에서 나왔던 그 중국의 파이브 부동전이 거기에 흡수되는 게 아닌가, 맞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사회를 봐보니까 많이 부족하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시작할 때 회장님하고 정교수님께서 문만 발표하고 쉬었다가 다 하자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쉬었다는 게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쉬었다가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